이제 국세청은 잘 아시겠지만 2011년부터 어마무시한 이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자세금 계산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1년부터 법인은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고 개인도 2012년부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함으로 인해서 모든 자료가 국세청 전산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세청은 아마 이번에 신고하실 때 사전 신고 안내라는 거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국세청은 매년 신고에 대해서 매우 상세한 사전 신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축적된 빅데이터 2011년부터 벌써 24년이니까요. 13년 동안 국세청에서 데이터를 다 모아서 개인의 자료들을 다 보고 있고 내용도 아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자가 접대비나 비용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다 분석해서 그 과거 추정에 의해서 올해는 접대비를 좀 더 줄여라 또는 다른 동종 업종에 비해서 접대비가 너무 높다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모든 것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항목이 많이 나옵니다. 직전 연도에 신고한 항목 중에서 비용이 과다하게 되어 있으니 올해는 좀 이걸 줄여서 신고해라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국세청에서 이렇게 사전 신고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PCI 시스템. 여기서 P는 재산을 말하는 겁니다. 부동산을 사거나 했을 때 C는 소비예요. 우리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이런 경우 I는 신고된 소득. 그래서 매년 신고된 소득 범위 안에서 우리가 부동산도 사고 또는 카드도 쓰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보통은 약 4년 동안의 자료들을 모아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산이 증가, 뭐 아파트를 샀다면 이 아파트를 산 자금은 어디서 나왔는지 또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정 기간 소득 신고를 합니다. 소득은 여러 가지가 있죠. 사업소득이 있을 수 있고 근로소득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증여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과연 신고된 소득이 얼마인지 일단 봅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국세청이 이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그동안의 재산을 어떻게 샀는지 뭐 아파트를 샀는지 부동산을 샀는지 또는 분양권을 샀는지 그리고 지출 가장 큰 게 해외여행이나 또는 신용카드예요. 그래서 PCI 시스템을 이렇게 보면 현금 지출 항목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첫 번째가 최근에 부동산 산 거 또는 분양권을 산 것들 또 두 번째는 상장 주식이나 비상장 주식 요즘은 이제 가상자산 비트코인이 드디어 1억을 넘었죠. 그래서 가상자산도 실질적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세 번째가 금융자산 부동산도 사고 다 샀는데 통장 잔액이 얼마나 있는지 이건 필수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골프 회원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골프가 국내에서 엄청난 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원권 가격도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고 파는 거래가 매우 많아졌고 또는 최근에 집 살 때 대출로 샀는데 이 대출을 최근에 갚았다면 또 어디서 갚았는지 확인합니다. 제일 큰 게 신용카드죠. 신용카드 사용액은 무조건 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이제 자녀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서 유학도 하고 하기 때문에 해외 송금액은 무조건 보고요. 여덟 번째는 세금 납부한 거. 세금 납부한 거는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시스템으로 다 분석이 돼요. 그래서 이 세금, 특히나 증여세. 재산을 증여받았는데 증여세금은 뭘로 냈냐 이거죠. 자녀들이 증여받고 부모님이 대납하기도 하고 또는 배당을 받기도 하고 이런 출처를 반드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입 항목도 분석을 합니다. 지출이 있으려면 수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뭐 부동산 판 게 있는지 분양권 판 게 있는지 요즘은 거래 신고를 다 하기 때문에요. 다 분석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을 판 게 있는지 요즘은 상장 주식 많이 사고 팔아요. 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는 통장 잔액을 무조건 봅니다. 만약에 자녀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증여하셨다. 그럼 그걸로 끝나진 않아요. 증여하는 순간에 자녀들의 통장 잔액부터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골프 회원권. 요즘 뭐 많이 파니까요. 그리고 부채가 발생했다면 그 부채도 자금 출처, 즉 수입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여섯 번째가 소득 신고. 지금 연말정산을 이제 이번 주 월요일까지 끝냈잖아요, 다들. 그래서 연말정산한 소득 또는 뭐 3.3% 떼신 분들은 그 소득 전부 다 확인하고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증여 신고 금액. 요즘 증여가 정말 핫합니다. 요즘 미리미리 증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증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여. 요즘은 특히나 지금 저희도 개인 통합 조사를 하나 수임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2021년에 소득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통합 조사를 다 해요. 그 말은 수입 발생해서 어디다 썼고 그리고 특히 가족들에게 돈이 간 내역을 다 봅니다, 지금은.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 FIU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은행 가서 고액 거래를 하면 은행에 있는 행원이 모니터링을 해서 보고를 합니다. 이거는 보고를 안 하면은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무조건 보고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것처럼 국세청은 이미 내가 은행에서 뭘 하는지 또는 뭘 사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세청과 세무서에서 FIU로 추징한 게 2조 5천억 원이랍니다. 생각보다 어마어마 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집한 자료도 이게 지금 2023년 기준으로 22,178개 FIU를 통해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정보를 수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아시겠지만 더 이상 우리가 저금리와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수익을 모으기보다는 같은 수익을 가지고 세금을 덜 내는 쪽으로 많이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득세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소득세율은 최고 45%까지 가거든요. 주민세까지 하면 49.5%, 건강보험료까지 합치면 거의 60%에 육박해요. 그래서 100을 벌어도 60을 내고 40을 가지고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것은 세금을 최대한 뒤로 미루고 금융자산을 활용해서 소득을 내는 게 지금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즘 건강보험료 때문에 엄청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준조세 부담도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는 사실 불투명했어요. 뭔가가. 내가 뭘 사도 국세청도 잘 모를 수 있고 그래서 증여를 하면 10%까지 공제를 해주던 때가 있었어요. 3개월 이내에 빨리 신고하면 10% 공제해주겠다. 이게 다 빨리 신고를 해서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은 증여공제가 혹시 몇 프로인지 아세요? 3%예요. 그만큼 데이터가 많이 모였기 때문에 공제도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양도를 하고 2개월 내에 신고하면 공제를 해줬어요. 예정신고세 공제라고.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무조건 그냥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PCI 시스템을 통해서 이미 소득을 다 모아서 탄로조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나 병의원의 의사분들 또는 개인사업자분들 많이 조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고액현금거래. 무조건 보고하죠, 이거는. 그리고 세 번째가 여기 개인사업자가 계시다면 성실신고 대상자이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 예전에 여기 보시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뭐냐 하면 업종에 따라서 뭐 도소매업이나 이런 경우는 매출액이 15억 이상. 그러니까 1년에 15억이면 수익금액이에요. 세금계산서 끊는 거. 그럼 한 달에 거의 한 1억 얼마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해당이 돼요. 매출액 15억 안 넘는 분들 거의 없거든요. 도소매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음식점, 제조업. 여기는 1년에 7억 5천. 거의 다 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 임대는 1년에 5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 대상자예요. 그래서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다 보니까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많이 전환을 했어요.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이런 것들을 이제 중점관리합니다. 이거는 모든 사업자에 해당이 돼요. 첫 번째가
사업용 계좌라는 거 들어보셨죠? 우리가 사업하면서 써야 되는 계좌는 분리를 해서 국세청에 신고를 해요. 그래서 신고를 한 그 계좌에서 매출과 매입, 임대료, 지출, 급여 나가야 돼요. 근데 초창기에는 사업용 계좌로 쓰지 않으셨던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페널티가 엄청 높았습니다. 사업용 계좌로 쓰지 않으면 쓰지 않은 금액에 거의 50% 이상 세금을 낼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정착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차입금이에요. 개인 사업자는 가끔 장부를 보면 차입금을 개인 차입금도 그냥 비용 처리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주의하셔야 되고 지급이자. 이자는 원래 사업과 관련돼서 써야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근데 개인이 이제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개인이 차입하고 쓴 거를 비용 처리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거 다 걸러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매출 증빙. 지금은 이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 영수증 다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요즘은 현금 영수증을 발행 안 하면 페널티가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적격증빙.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격증빙은 뭐냐 하면 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요것들을 다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인건비. 인건비에 중요한 건 가족 인건비예요. 가족들의 인건비는 실제로 가족이 근무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근데 과세관청은 가족 인건비는 일단 적격하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원천세 신고 내역. 아마 여기 계신 대표님들은 원천세 신고 내역을 자세히 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이게 실제 우리 인건비가 1억이 나갔는데 원천세 신고가 덜 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걸 국세청에서 이제 걸러줍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특히나 관계회사. 요즘은 가족법인 많이 만들거든요. 자녀들 법인을 만들어주거나 해서 거기와의 이제 거래 등은 무조건 검증을 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자산의 적정성. 아마 재무제표 보시면 재고 또는 유형자산, 뭐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기계 이런 것들을 감가상각을 거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소기업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성실신고 확인서에서 불성실 혐의자가 나오면 실제로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하고 세무대리인도 요즘은 연대 책임을 져요.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 세무대리인이 제대로 신고를 못하면 실질적으로 뭐 자격정지를 한다거나 벌금을 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세무대리인께서 신고하시면서 예전처럼 많이 조정이 못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성실신고가 되면서 점점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탈세 가능성이 큰 납세자를 이제 선정합니다. 이게 PCI나 FIU나 빅데이터를 통해서 시스템을 걸러요. 우리가 NTS라는 게 있거든요. 국세청에. 여기에 들어가면 A라는 사람의 모든 자료가 다 모여서 이게 정말 성실한지 불성실한지 걸러집니다. 요즘은 AI 시대잖아요. 그래서 모든 자료가 다 집계돼서 자동으로 걸러져요. 그러다 보니 탈세 가능성이 큰 납세자를 선정해서 성실신고를 유도해요. 아마 이제 개인은 5월, 6월에 신고하거든요. 그러면 안내문이 여러 유형으로 나옵니다. 그 중에 예를 들면 뭐 I 유형 이런 게 있어요. 그거는 실제로 탈세 가능성이 크거나 또는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내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반드시 세무대리인하고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액 체납자. 요즘 TV에도 나오죠. 38기동대. 보신 적 있죠? 갑자기 어느 날 집으로 들이닥쳐서 봤더니 금고 안에 막 현금이 들어있고 막 그림이 막 그려져 있고 막 하잖아요. 그게 바로 고액 체납자예요. 근데 희한하게 세금을 안 내세요. 이런 분들이. 세금 안 냅니다. 안 내고 그냥 숨겨놔요. 그래서 전담반을 구성해서 진짜 일거수일투족을 봐요. 어디에 가나 또는 뭐에 쓰나. 근데 자기는 돈이 없다고 하시면서 막 골프장 가시고 이런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고액 체납자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생활 실태를 봅니다. 그리고 현금 자료도 공개해요. 금융자산 같은 경우. 근데 고액 체납자들은 금융자산은 사실 별로 없어요. 환가되지 않는 그림이나 이런 것들만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그걸 압수하기도 합니다. TV도 나오고. 예.
그러다 보니 개인 사업자가 더 이상 세금을 많이 내니까 법인으로 이제 전환을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성실신고 사업자가 2011년부터 생기니까 법인 전환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소득세 절세 때문이죠. 개인은 모든 1년간 소득을 합쳐서 최고 50%까지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세금을 덜 내는, 그러니까 법인세는 최고 20%예요. 그래서 20% 정도만 세금을 내고 기간을 나눠서 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소득세 절세를 위해서 법인 전환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 사업을 오래 하셨는데 대표님이 이 사업을 팔 수도 있고 또는 자녀에게 승계하려고 보니까 세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대표이사를 마음대로 못 바꿉니다. 대표님이 하시다가 개인 사업자를 내 자녀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그냥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법인은 등기를 통해서 대표이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 많이 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 사업자는 돌아가시지 않고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업 승계 제도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가업 상속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기업 가치는 계속 올라가니까 법인 전환을 해서 사전에 주식으로 조세 혜택을 받고 많이 넘겨주세요. 우리가 가업 승계란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가업 승계가 올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120억까지 10%면 넘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상속과 증여예요. 개인 사업자라 보니까 대표님이 모든 소득이 대표님한테 귀속돼요. 그래서 100을 벌면 50 세금 내고 그 50을 또 자녀한테 증여하다 보니까 자녀가 또 거기에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녀에게 직접 소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그게 배당. 그럼 주식을 가져야 되는데 개인 사업자는 주식이 없죠. 그래서 법인으로 전환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이제 뭐 삼성이나 이런 데 협력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삼성 같은 데서 요청을 해요. 개인 사업자 말고 투명한 법인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 관계 마찬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유와 경영. 이 회사를 자녀한테 물려주려니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이 회사를 없애려니 내 직원들이 이제 여기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직원 중에 누군가한테 이 회사를 물려주고 싶은데 개인 사업자면 그동안 내가 했던 게 물려주는 순간 끝나버려요. 그래서 법인 전환해서 자녀는 주식을 갖고 소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은 직원들이 운영할 수 있게. 우리가 전문 경영인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전문 경영인을 두고 주식만 우리가 가질 수 있게.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도 법인 전환을 많이 합니다. 결국은 저기 써 있는 대로 세금을 방어하는 거예요. 법인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 법인이 되면 자금 출처가 확보돼요. 특히나 2세, 3세에 자금 출처가 확보되고 또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도 법인 전환 많이 해요. 근데 요즘은 창업을 또 많이 합니다. 기존의 기업은 놔두고 창업을 통해서 사업을 확장하기도 해요. 창업이 혜택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부채 비율. 우리가 개인 사업자가 부동산을 가지고 대출을 받았는데 워낙에 오래되다 보니까 부동산 자체의 가치가 낮아요. 재평가가 안 돼서. 그래서 부채 비율 개선을 위해서 재평가를 해서 법인으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인 전환을 하려고 보면 방법은 보통 한 3가지가 있어요. 부동산 자산이 없고 그냥 사업을 양수도 하게 되면 바로 법인 세워서 양수도 하시면 되고 현물출자는 뭐냐 하면 부동산 자산이 너무 커서 법인으로 전환하려다 보니 세금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부동산은 취득세도 내고 양도세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면받기 위한 방법이 내가 가진 현물을 그대로 출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물 출자를 하기도 하고 세 번째는 가끔 뵈면 개인 사업자도 있고 법인 사업자도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2개를 합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중소기업 통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법인 전환은 이렇게 3가지로 나눠요.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했던 사례입니다. 이거는. 실제 이분은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한 69억짜리를 갖고 계셨어요. 근데 상속을 준비하려다 보니까
개인으로 그냥 갖고 있으면 부동산 가치가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을 하셨어요. 전환을 해서 69억짜리가 5년 후에 37억으로 상속을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법인 전환할 때 감면을 받았고요. 첫 번째.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부동산 보유하고 계신 분은 취득가액이 낮아요. 워낙 오래전에 사서 지금 올라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2월 과세 안 냅니다. 안 내요. 법인 전환하면. 왜냐하면 내가 그냥 100% 주식을 가지고 법인으로 옷만 갈아입은 거라서 세금은 진짜 팔 때, 그때까지 유예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양도세가 안 내고 넘어와요. 대신에 주식은 69억짜리죠. 69억짜리로 넘어왔는데 양도소득세가 2월 과세된 부분이 5년 지나면 이것도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한 거예요. 5년 지나면 부채로 빼줍니다. 왜냐하면 양도세는 언젠간 법인이 내야 될 세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69억에서 양도세 2월 과세 부채를 빼니까 금액이 37억으로 줄어요. 그래서 상속세가 37억에 50%, 한 16, 7억 정도? 그리고 69억으로 냈으면 거의 30억을 내야 되잖아요. 이런 절세 효과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이 회장님이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셔서 실질적으로 상속세를 이 정도 납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좋아하시죠. 근데 법은 자꾸만 바뀝니다. 예전에는 부동산 자산이 있을 때 이제 전문가분들이 법인 전환하거나 하면 재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 전환하는 거를 불리하게 생각한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상속이나 증여는 시가가 없으면 그냥 기준시가로 계산을 많이 해줬거든요. 근데 요즘은 2019년 이후부터는 부동산 자산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를 하도록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만약에 부동산을 팔거나 또는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감정평가를 안 했어요. 기준시가로. 그럼 국가에서 감정평가를 하라고 나옵니다. 나와서 자기네들이 심의를 거쳐가지고 평가를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불이익을 당했는데 여기 대표님은 기준시가 하셨는데 안 나와요. 이러다 보니까 나는 왜 나오고 저 대표님은 왜 안 나오냐. 이렇게 돼서 지금 굉장히 다투고 있어요. 누구나 다 나오면 상관이 없겠지만 복불복인 거예요. 저는 나왔고 저 대표님은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누가 이거를 감정평가 해가지고 신고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다 보니 지금 계속해서 요거는 다투고 있어요. 저희도 비슷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준시가로 했고 그 다음에 조사 나와서 감정평가를 과세해서 조세 심판에 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정확한 법이 없습니다. 근데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이제 그 일반 자산,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대지라든지 부동산은 정확하게 법에 있는데 이런 주식은 없어요. 근데 여기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주식 자체가 부동산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런 데도 평가하라고 그냥 저 구석에 어떤 훈련 같은 데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개인 사업자가 가지고 계신 부동산은 법인으로 전환을 통해서 주식으로 바뀌게 되면 가치를 묶어둘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가치 자체를. 그리고 법인은 급여도 발생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에 내야 될 세금을 부채로 빼주기 때문에 가치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